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제 인구 세 번째 마지막 시간 가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인구 문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구가 이동하다 보면 사람들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좀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로는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구 이동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 이동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주로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 그리고 인구가 들어온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 이동의 상황을 잘 보면요.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인구는 조금씩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뭐 기아, 질병, 전쟁 등으로 사망률도 높았기 때문에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진 않았는데, 산업화 이후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생활 수준도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인구가 점점 엄청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인구 증가한 그 성장 속도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 같은 국가에서는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아서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거나 아니면 거의 멈춰 있는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반면에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아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요, 산업화 이후에 생활 환경이 개선되니까 사람들이 출산율은 과거처럼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데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로 이제 문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너무 적게 태어나요. 저출산 문제, 그리고 노인이 많아지는 이런 고령화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반대로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것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도상국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대화와 산업화로, 자, 요게 그 원인이 되겠네요. 근대화와 산업화가 개발도상국 인구 문제의 원인이 되겠네. 요거로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출생률은 여전히 높아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기아 문제, 빈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개발도상국 인구 문제. 자, 산업화 과정에서 촌락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했대. 자, 요거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치, 이촌 향도라고 했죠. 자,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자, 요것도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 요것도 이제 개발도상국 인구 문제의 한 유형이 되겠고요.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이제 여아보다 남아 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나게 됐다. 자, 이런 문제들. 자, 이런 것도 한번 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즉 개발도상국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인이 뭐래요? 원인. 개발도상국 문제의 원인. 원인은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관은 과거에 이제 그대로 있는데요. 자, 근대화 산업화 때문에 생활 수준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하는 거죠, 사회가. 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뭐 어떤 문제들이 있냐, 문제의 원인들, 문제 유형들. 일단 빈곤 문제. 그 생활 수준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빈곤 문제라든지 또는 뭐 먹고 살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런 기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도시로 급격하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도시 문제, 아까 말한 뭐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비 불균형 문제. 자, 요거는 왜 갑자기 성비 불균형이 나왔냐면요. 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우리가 생활 수준에 비해 너무 많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좀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 여기를
산하 제한 정책.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이제 제한한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하고요. 뭐 다른 말로는 뭐 가족 계획 이런 것들, 출산율 억제 정책, 이런 것들을 펼쳐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고 이거에 대해 대책을 이제 수립하기 시작하는데, 즉 적게 낳기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집안에서 이제 여러 명을 낳는 게 아니라 한 명 또는 두 명을 낳아야 된다면 이제 당시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그 가족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명을 낳게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여아가 태어나면 뭐 등록을 하지 않다거나 혹은 뭐 유산을 시킨다거나 남자 아이만 태어나게 하다 보니까 남자의 비율이 여자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한 명만 적게 낳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자연적으로는 원래 인간이 태어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많이 태어난대요. 그래서 여자가 100명이 태어난다고 치면 뭐 한 104명 정도가 이제 남자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거 우리가 그 성비라고 해요. 자연 성비. 근데 지금 뭐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는 현상에서는 이 여자 100명당 남자가 뭐 115, 뭐 많게는 120, 뭐 이렇게까지 증가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 가보면 뭐 이제 남자 여자 짝꿍이 있는데 여학생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뭐 여학생 남녀 짝꿍이 맞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러다 보면 뭐 결혼 연령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성비 불균형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것들. 일단 여기 말한 것처럼 뭐 출산 억제 정책을 펴야 되고 가족계획 사업 같은 것들 정부가 주도해야겠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런 거 출산율을 낮추는 거. 그다음 무조건 뭐 못 낳게 하는 것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빈곤 문제, 기아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인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부양할 수 있는 인구 부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야 되겠죠. 인구 부양력 높일 수 있는 거,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여기 발생했었던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 유입을 억제하는 뭐 정책들, 그러니까 뭐 중소 지방 도시까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도 펼쳐야 되겠죠. 그렇죠? 도시에서만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리고 뭐 여기 아까 성비 불균형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이제 의식적인 부분에서 양성, 평등 이런 부분들, 문화들도 함께 이제 간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33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결책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진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찍 산업화를 이뤘어요. 그렇죠? 산업화 이뤘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여성에 대해서도 사회 참여 기회가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사회 참여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겠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농업사회에서 그런 시대에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농업사회가 아니라 이제 산업사회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낳을수록 오히려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여성도 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늘리면서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게 되었어요. 여성이 이제 취업을 했다가 아기를 낳으러 이제 휴직을 하다 보면 다시 복직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바에 아예 안 낳게 되는 거죠.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요.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문제점은 뭐냐? 저출산, 고령화 되면 일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인구가 적어지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요. 노동력이 부족하면 그 나라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얘기니까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또는 일하는 노동 가능한 그런 청년, 장년층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에 대해서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 노인 인구 부양 부담들도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오겠죠.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뭐 노동력으로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반대로 그 노동자들이 국내에 이주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정착민과 이주민들 간의 그런 문화, 뭐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선진국에서는 자, 인구들이 많이 나라고 출산 장려 정책,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뭐 육아 수당을 많이 지급한다거나, 뭐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다거나, 남녀 평등 그 문화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들 그 우리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들도 이제 일자리를 은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그다음에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해 준다거나, 현재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연금제도 같은 것들을 개선하려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밑에 이제 그림을 볼 건데요. 이 그래프만 보고서도 이게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 쉬운 것부터 볼게요. 자, 개발도상국을 보면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나타납니다. 즉 고령 인구, 아직까지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은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소년층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나타나는 것들이 주로 개발도상국이라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고령화 현상 때문에 이제 노년층이 많이 사망률이 줄어들어요. 인구가 오히려 많아져요. 그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요. 아이들은 적게 태어나고요. 그렇죠? 이렇게 오히려 이제 역 피라미드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주로 선진국의 이제 이 인구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려놓고 여러분들 그림만 봤을 때도 이게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세계적인 이런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봤다면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눈을 돌려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약간 역사적으로 좀 과정이 조금 달라요. 자, 볼게요. 자, 6.25 전쟁 이후에 사회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출생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사망률은 낮아지면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58년생 개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때 시기를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요. 베이비붐. 지금 거의 이제 은퇴를 맞이하거나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있죠. 베이비붐 세대,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60년대부터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막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이런 뭐 표어들이 막 유행할 정도로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들을 우려해서 적극적인 하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9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했고요. 결혼 연령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뭐 최근에 어떤 발표를 보면 초혼, 이제 첫 번째 결혼하는 연령이 남자는 뭐 34, 여자는 32, 뭐 이렇게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좀 이게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뭐 노처녀, 노총각 이런 얘기 했었을 때 뭐 30이 넘어서도 뭐 결혼하지 못하고 이러면 뭐 그런 얘기,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요즘에 뭐 그런 표현 하지 않죠. 20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오히려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 결혼 연령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이제 안 낳겠다.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목적에서도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있고, 또는 뭐 가치관이 변화에 따라서도 출산을 기피하려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우리가 내면서 그런 있었죠. 뭐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 맞벌이 하는데 아이는 갖지 않는 이런 가치관이 변화. 더 이상 왜 아기를 기르면서 우리가 뭐 돈 낭비, 시간 낭비, 뭐 일자리, 뭐 재취업의 기회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게 하냐라는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또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니 뭐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비혼식. 그래서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혼식을 열어가지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걸 선포하는 뭐 그런 문화들도 있고, 그렇죠? 이 밖에도 이제 주택 마련 비용이 증가,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사교육 비중과 뭐 가치관 변화,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 등 저출산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시기에 입 하나라도 덜어야 어떻게 보면 더 생존하기 유리한 환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비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생활비 얼마나 높아요. 그러면서 육아하고 가사노동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맞벌이를 해야지 살 수 있겠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개인의 어떤 가치관 변화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현재와 같이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이미 2020년대가 되면 아마 그때 예전에 발표에 따르면 전체 총 인구가 점점 감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약간 좀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하나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는데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이제 여성 한 명이 이제 평생 낳는 아이를 좀 말하는데요. 이제 보통 합계 출산율이 한 뭐 2.1 정도가 되면 그 나라 인구가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차리면 2명 정도는 낳아야 이제 현재의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뭐 1.1인가 1.3인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도 한 명 정도를 낳을까 말까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점점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 문제, 떨어지는 문제들. 그다음 밑에 계속 가볼게요. 자, 경제 발전과 의학기술 발달들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자, 여기 여러분 하나만 또 알아둘게요. 자,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개념. 자, 보통 그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정도 이내를 차지하는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점점 인구가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7%에서 14%까지 차지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해요. 고령 사회. 노인 인구가 14%까지. 그리고 이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 사회를 진입했다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진입한 날이 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이 세워야 되는지 볼게요. 자, 앞에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면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금이 줄어들겠죠.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에서 이걸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지출이 줄어들게 되겠고요. 뭐 경기 침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나 아이를 부양해야 되는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기도 하고요. 또 노인은 노인대로 뭐 질병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소외 같은 그 다양한 노인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냐? 일단 출산율을 높여야 돼요. 근데 막 낳으라고 해서 낳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뭐 때문에 이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사회활동과 육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 그리고 공공 서비스 이런 대책을 점점 늘려 나가야 되겠죠. 뭐 육아 휴직도 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아기를 마음대로 기를 수 있는 그런 것 있죠. 좀 인간성을 좀 되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 문제. 연금이 이제 지금 은퇴한 사람들한테 이제 지급되는 건데 이게 바닥 날 거란 말이죠. 이 문제를 이제 대책을 세워놔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가나 요양 등 노인들한테 필요한 복지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요. 노인 관련 산업, 우리 뭐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요. 노인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일자리 또다시 취업을 하고 자기들도 뭐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취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책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서 인구 문제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내용들이 많지만 큰 맥을 잡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제 인구 문제는 그게 인구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주로 인구가
들어오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 문제, 그다음에 성비 불균형 문제,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무슨 문제가 있었죠? 빈곤, 기아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선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들에 따른 대책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크게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단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다음 강의 선생님 올려놓는 문제풀이 강의 한 번 더 보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8단원 도시에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